네, 안녕하세요. 네, 상사중재 사례 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역 클레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학습을 했고, 뭐, 조정, 중재, 알선, 조정, 하해, 뭐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근데 이제 상사중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괄적인 개념만 학습을 했고, 상사중재에 대한 어떤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상사중재 제도의 어떤 역사, 그리고 뭐 장점, 단점, 특징들, 그리고 현재 상사중재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 규칙들, 국제성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중재 제도를는 생각보다 이게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뭐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400년 전부터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뭐 지금 형태의 중재는 아니었지만 뭐 어떤 다른 이 분쟁이란 게 뭐 고대 시대 선사 시대에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때는 지금보다 지금처럼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현대 사회에 비해서 고대 사회나 중세 이런 시절에는 법이나 제도들의 어떤 허점이나 맹점도 많았고, 그리고 봉건 시대였기 때문에 계급에서 오는 불합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존재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동일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중재 제도가 존재했고, 이 중재 제도가 이제 역사적으로 발전을 해 오면서 현대 사회 근대에 이르러서 뭐 영국이나 미국으로 이렇게 그 발전을 해서 전파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중재라고 얘기할 때 꼭 앞에 상사라는 표현을 다는데, 이 상사 커머셜이라는 이 표현을 다는데, 상사 중재의 기원이나 근원을 따져가 보면 어떤 국가의 어떤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공공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 하기보다는 상인들, 상업 행위를 하는 상거래를 하는 상인들 스스로가 스스로 만든 자치적인 분쟁 해결 방법, 분쟁 처리 방법이 이 상사 중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든지 봉건 영주라든지 그런 어떤 국가 공권력에 의한 해결이나 아니면 국가의 권력, 국가의 어떤 사법권에 의한 어떤 소송 이런 것들보다 더 먼저 존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중세 시대에 그 상공업의 발달과 함께 중세 유럽의 상인들이 각지에서 이제 조합을 형성하고 길드를 만들고 하면서 각 길드나 각 조합별로 자치적인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법원을 만들어서 그들 내부의 문제, 그들 간의 문제, 그들 상호 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신속하고 스스로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결국엔 오늘날에 이르러서 자치적인 분쟁 해결 제도인 상사중재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요 시대별 우리가 상사중재 제도를 좀 살펴보면 고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리스에서부터 지금 상사중재가 시작이 됐는데, 물론 이 그리스의 상사중재가 오늘날의 상사중재하고는 뭐 같은 개념이거나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정, 현대의 조정하고 비슷해요. 조정과 중재의 가장 큰 차이가 제3자가 개입을 해서 당사자들의 분쟁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으나, 조정의 경우에는 조정안이 이것이 최종적이고 확정적이고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죠. 중재는 중재 합의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들을 법원의 최종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서 구속을 하지만, 조정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의 상사 중재 제도는 현대적 의미의 조정 제도하고 비슷합니다. 뭐 중재인이라고 하는 이 고대 그리스의 중재인이 일종의 법원을 구성을 해서 일반적인 법을 적용을 해서 사건을 처리하고, 결정적으로 이 그리스의 상사 중재에서는 당사자가 이 중재인의 어떤 판정에 대해서 복종할 의무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상소를 하거나 하는, 그래서 조정하고 비슷한 것이고,
이 어떤 조정 제도와 비슷한 중재 외에도 오늘날 우의적 중재 제도라고 하는 우의적 중재 제도라는 게 하는 일종의 임시적 중재, 당사자 자치에 의한 중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우의적 중재 제도와 유사한 분쟁 당사자가 임의로 중재인을 선정해서 그 중재인의 판정을 맡기는 그래서 최종적인 중재인의 판정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일반 법원의 상소는 금지되는 이런 형태의 중재도 있었습니다. 이게 약간 현대에 치면 임시 우의적 중재, 우의적 중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상설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말은 저 앞에 있는 조정과 같은 제도가 중재라고 표현을 썼지만 오히려 요 후자가 오늘날의 중재 제도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로마 시대에는 이 로마 시대에는 이제 로마가 세계 제국이었죠. 유럽의 세계 제국이었는데 이 로마에서 있었던 일종의 민사 소송이 오늘날의 중재 절차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서 중재인이 이제 심판이 되고 그 민간인 중에 이제 심판인을 구성을 하고 그 판정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고 국가는 로마 제국은 판정이 내려지기까지의 어떤 절차라든지 공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리고 이 심판이 내린 판정에 의해서 그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절차. 이게 사실상 들어보면 우리가 중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것이 지금의 중재 제도와 거의 흡사하다. 많은 면에서 말은 민사소송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로마의 민사소송 절차가 저랬다는 거예요. 로마에. 그래서 일종의 국내 중재 국내 중재와 비슷한 형태의 민사소송 절차를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로마라는 국가의 특성이 상업국가, 전 세계 국가, 민족, 다민족 국가가 융합되어 있는 다민족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발전을 해오면서 이제 중세로 넘어오게 되었죠. 중세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상사 중재가 발달을 했다기보다는 그 상사 중재 중에서도 상사 중재를 약간의 일종의 민사소송, 민사와 관련된 부분과 해사와 관련된 부분,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선원과 선장, 아니면 선사와 선주 간의 이런 갈등, 하주와 선주 간의 갈등, 이런 분쟁과, 그리고 선박과 선박 간의 분쟁, 뭐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사법과 관련해서 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시대가 중세라는 시대가 이 여러 가지 무역 항로, 대항해 시대를 개척을 해가면서 뭐 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고 뭐 이때는 오늘 어제죠. 어제 뭐 스웨즈 운하가 봉쇄당했는데 봉쇄가 당한 게 아니라 선박이 그 운하 한가운데서 자초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운하가 폐쇄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 중세에는 1868년인가 스웨즈 운하가 개통이 됐거든요. 이때는 스웨즈 운하가 없던 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야 했고 콜럼버스가 이제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를 통해서 사람들이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바다로 진출을 많이 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지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 해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라든지 해사 재판소라든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제도, 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레롱 해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서해안, 프랑스 서해안에 있는 올레롱 섬에 있었던 거기 존재했던 해사재판소의 여러 가지 판결들을 모은 일종의 판례집이에요. 판례집 같은 건데 이게 사실 이 올레롱 섬에 있던 해사재판소가 했던 것이 거의 사실상 해사중재 판정이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집이라기보다는 해사중재 판정집 같은 역할을 했고요. 또 유명한 게 이제 바르셀로나 해법이라는 건데, 이게 원어로는 콘솔라도 델 마레 이렇게 불리는 건데, 바르셀로나 지금도 바르셀로나가 뭐 큰 도시이지만 이 당시에도 스페인 동부에 엄청난 그 항해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요 바르셀로나에서 13세기 후반에 편찬된 해사에 관한 법률이 이 당시에 스페인 이때만 하더라도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국가들이 엄청난 무역으로 큰 부를 벌어들이던 그 시기였죠. 지금의 오늘날의 스페인의 위상하고 전혀 다른 스페인이 세계 대제국을 건설하던 그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스페인의 항구 도시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해사 간섭법을 편집을 해서 만든 그것이 바르셀로나 해법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셀로나 해법의 최초로 해사 중재 제도가 법제화되었고요. 여기에서 오늘날의 우리가 상사중재에서 말하는 중재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하는 해사 영사를 선임하는 절차들이 여기 이 법원에 있습니다. 보통 이 해사라고 하는 거는 그 해운 관계의 해상 운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기존의 법관이라든지 아니면 고위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법원에서 해결하기보다는 해사와 관련된 해상 운송과 관련된 전문인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이 당시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해사 법원이 이제 활성화됐고 그를 통한 해사 중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중세 후반 이제 그러고 나서 르네상스 시대 뭐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그 어떤 중세 유럽의 우리 한국이나 이제 동양권 국가들의 중세하고는 다르게 유럽은 철저하게 이제 봉건주의 시대였죠. 뭐 왕이 있고 대영주들이 있고 대영주 밑에 또 소영주들이 있고 그런 중세 봉건주의였는데, 이 당시에 상공인들의 상인이나 아니면 이 기술자의 어떤 계층이 성장을 하면서 봉건 영주로부터 좀 자유로운 대신 이제 세금을 내고 여러 가지 자치권을 부여받는 그런 자유도시라든지 아니면 상인 조합이라든지 직인 조합, 기술자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중세 후반에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결국에는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런 것들의 어떤 기초가 되죠. 근데 이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게 북해와 발트해에서 활동한 독일 북부의 이제 한자 동맹이라든지 아니면 이탈리나 이런 지역에서 발달한 뭐 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왕이나 영주한테 세금을 내는 조건 하에서 자신들의 어떤 자주권 내지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내부의 문제를 왕이나 어떤 영주의 입김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치 조직이나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소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들 사이에서 이들 관계에서 유지되었던 여러 가지 분쟁 처리 기관이 오늘날의 뭐 중재 기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을 했고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상인들 사이에서 길드 사이에서 유지되다가 이것이 그렇게 뭐 큰 규모가 되고 하다 보면 국가가 이제 그들 스스로가 잘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커지고 여러 가지 재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1679년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스스로 자치법원, 민간 중재를 국가가 법적으로 규제하고 감독하는 그런 어떤 최초의 법이 1679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스스로 시장 조직 내에서 상인들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던 민간 중재가 이러한 중재 절차를 적용하고 바로 잡는 데 있어서 어떤 국가의 법원 의 어떤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리고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뭐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중재법은 이제 이 영국 중재법이 1889년에 또 한번 개정이 되면서 발전을 하게 되었죠. 자, 현대의 상사중재 제도는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 1차 대전이 이제 1918년에 끝나는데 세계 2차 대전이 1938년에 발생하거든요. 그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 사이 약 20년을 우리가 보통 전간기라고 해요. 전간기. 그때 오늘날 국제무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협약이라든지 아니면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생겨납니다. 왜냐면 세계 1차 대전을 치르고 나니까 유럽 국가들이 어떤 각국의 어떤 입장, 각국의 어떤 요구, 욕망 이것만으로 국제 정세가 돌아가서는 이런 참혹한 전쟁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겠다라는 교훈을 얻어요. 세계 1차 대전을 통해서. 2차 대전이 아니고.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뭐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뭐 인코텀스라든지 아니면 그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같은 여러 가지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어떤 국제법이나 국제협약이나 국제규칙들이 이 시기에 많이 태동이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오늘날 유엔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연합도 태동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쯤에 그 국제적인 어떤 상사 중재의 국제 협약도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1923년에 제네바 의정서고 이거를 보충하기 위한 제네바 협약이 1927년에 만들어집니다. 이거 만들어지고 나서 11년 뒤에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을 하면서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지만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냉전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이때는 유럽 국가들이 어떤 전 세계적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 뭐 이런 양대 축으로 이제 국제 정세가 재편이 되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국가가 나서기보다는 유엔이 나서서 외국 중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약이라든지 그리고 중재 규칙, 모델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민간 차원에서는 우리가 인커텀스를 제정한 국제상업회의소가 ICC의 국제상업회의소를 두고 그리고 그 국제회의소 그러니까 국제상업회의소인 ICC가 있는데 민간기구로서 여기서 상사 중재를 다루기 위한 상사 재판소가 있어요. 상사 중재 기관이 있어요. ICC 산하에. 그리고 거기에 적용하기 위한 ICC 중재 규칙을 만들어 냅니다. 자, 그래서 상사 중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중재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탄력성이 있죠. 그래서 이 중재 제도는 소송하고 다르게 중재 절차의 어떤 융통성이라고 해야 될까?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그 사건에 맞는 어떤 사적 절차라든지 방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어떤 절차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경직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어떤 특정 법률을 왜냐하면 중고법을 그렇게 설정을 하면 되니까 특정 법률을 적용을 하거나 법률이 아닌 일반 상식에 따라서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무조건 한국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상사중재제도는 이 그 중재와 관련된 중고법을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 상사 중재를 한다 할지라도 꼭 한국법을 중고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론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런 선택을 잘 하진 않는데
뭐 이것을 이제 좀 융통성 있게 탄력성 있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실체적 사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보통 법원에 의한 소송은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실정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여야 하는데, 중재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특정 법률을 적용을 하거나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원칙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무조건 법에 의해서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커먼 센스, 상식에 의해서도 어떤 당사자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 질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우위성이 있습니다. 우호적인 중재라는 거예요. 제가 영어 단어와 한자어를 썼는데 말이 어렵죠. 우위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호적인, 하하하호호호 이렇게 약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법원의 참견인으로 이렇게 뭐 공판을 하고 있는 거를 저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구경하진 않았지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공판이라든지 이런 법적 절차들이 되게 엄격하고 경직되고 엄숙하고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소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재는 조금 부드러운 상황에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한 전문가의 판단이나 해석이 필요한 분야라고 했을 때, 뭐 그것이 뭐 어떤 건물 공사라든지 뭐 아니면 뭐 해상 운송과 관련된 회사 문제라든지 뭐 그런, 아니면 뭐 어떤 뭐 반도체 기술과 같이 이렇게 고도의 ICT 기술과 관련된 분쟁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법원의 판사님들이 그쪽 분야의 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판사님들이 뭐 한국 내에서는 최고 전문가고, 보통 다른 나라들의 판사들도 다 그렇죠. 미국 법의 최고 전문가가 미국 법원의 판사님들일 것이고, 중국 법원의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은 당연히 중국 법원의 판사님들일 텐데, 이분들이 법 전문가지 뭐 공학 박사이거나 뭐 건축학 박사이거나 경영학 박사이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당사자 분쟁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 상사 분쟁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재판의 경우에도 그런 전문성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어떤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어떤 증언이라든지 뭐 아니면 검정이라든지 뭐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상사 중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중재인이 그 분야에 보통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 중재인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재 판정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을 그리고 그로 인한 합리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비밀성과 비공개성이 있습니다. 재판은 한국의 재판이든 뭐 다른 나라의 재판이든 공정성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실에서 짬짬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공개적으로 공개가 원칙입니다. 근데 중재와 관련해서는 이 상인과 상인 간에 어떤 거래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다든지 아니면 기술이나 노하우가 이 외부로 유출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경우에 매우 좋은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일단 중재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비밀성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비법률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재가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의한 소송은 법에 의해서 불법이나 위법한 사실이 있어야만 그것을 법적 다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뭔가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이나 뭐 그 어떤 현행 법을 위반을 했거나 했을 때, 근데 꼭 그런 모든 당사자들의 분쟁이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이행을 했는데 좀 제대로 안 했다든지 뭐 이런 불완전 이행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비법률적인 뭐 어떤 계약 불이행, 계약의 불완전 이행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분쟁 해결 절차로서 소송보다는 중재가 더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상사 중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국제 분쟁에 있어서 승인과 집행의 용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법원은 한국의 법원이면 한국 내에, 미국의 법원이면 미국 내에, 중국의 법원이면 중국 내에 그 국가의 공권력과 주권이 미치는 영향 하에서의 어떤 효력을 가집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이 일본에 가서 효력을 가질 수가 없고요. 일본 법원의 판결이 한국에 와서 효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사 중재는 가능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게 될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 이 중재는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에 대해서 그것을 다른 국가가 그 내용을 승인하고 그 중재 판정의 내용을 강제 집행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분쟁에서 소송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상사 중재를 통해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자, 그리고 신속성이 있습니다. 중재는 단심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분쟁도 신속하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법원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소송은 뭐 중간에 이제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항소를 다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법원까지 3심제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장기간이 걸립니다. 뭐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뭐 1년, 뭐 2년, 뭐 길게는 3년까지도 가는 그런 어떤 장기간의 다툼을 벌여야 되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사건은 국내 중개의 경우에는 5개월 미만, 국제 중재를 할지라도 뭐 7개월 미만의 기간, 평균적으로 이건 평균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뒤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여러 가지 중재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1억 원 이하의 국내 사건, 아주 그 금액이 미미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신속 절차를 적용할 수 있어가지고 뭐 2개월 이내에 처리되기도 하고 그런 방식의 신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칙적인 얘기가 그렇다는 거고 뭐 중재인들의 어떤 중재 판정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뭐 원만하게 이게 절차가 진행이 안 되거나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이 승인과 집행을 법원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좀 늦어진다거나 하는 경우에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모든 게 다 그렇진 않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중재도 뭐 좀 장기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런 건 아니듯이 신속성도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소송보다 중재가 신속하게 끝난다는 것이지 안 그런 사건도 있다. 자, 뭐 8번의 저렴한 비용, 경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재는 신속성과 전문성에 의해서 소송보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을 한다고 쳤을 때 자신의 어떤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 수임료 같은 경우에는 그 분쟁 당사자가 변호사를 이제 고용을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변호사 비용을 주잖아요. 근데 판사님 월급은 분쟁 당사자들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판사님의 월급을 직접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용 세이브 될 수 있는데 이 중재는 그 대한상사중재원의 어떤
어떤 실제 비용 지불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상사 중재의 그 중재인의 월급을 당사자들이 부담해요. 당사자들이 나눠서 부담을 합니다. 예. 그리고 중재는 변호사를 꼭 안 써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의 소송은 우리가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는 것처럼 변호사를 무조건 쓰잖아요. 근데 중재는 변호사를 꼭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뭐 이기고 싶으면 유능한 변호사 쓰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 저렴한 비용 경제성이란 것도 어떤 경우에는 중재가 소송보다 돈이 더 들 수도 있어요. 예. 소송을 하는 사람이 국선 변호인을 썼는데 중재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큰 대형 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중재에 임했다. 뭐 기간은 소송이 뭐 더 걸리고 중재는 단심제겠지만 뭐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 중재가 무조건 싸냐 이렇게는 얘기 못해요. 근데 다만 평균적으로 기간이 짧고 단심제이고 하기 때문에 중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내용을 잠깐 끊었다가 중재 제도의 단점부터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